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그나마 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반등 흐름이 좀 나와 좋기 때문인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투신을 중심으로 이 기관이 구원 투수로 좀 나서줬고요. 그동안 많이 밀렸던 종목 순으로 매기가 좀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투매가 아니냐 할 정도로 전일 급락 흐름 보였던 코스닥 역시 오늘은 반등세 좀 나오면서 200일선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코스닥 역시나 다음이 시총 상위 1위로 올랐다는 부분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에는 희망의 빛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걸까요? 내일 있을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과 인하, 과연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할지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그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이 가운데 정유주 3인방 정제 마진 상승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 1분 통해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를 즐거운 전투장으로 만들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입니다. 자,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선두봉이시죠? 오늘 조민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초단기 트레이더를 위한 급등 패턴과 이슈를 분석해 주십니다. 오늘 포커나인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요 조민규 멘토님과 포커나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시장 상황 먼저 분석을 좀 해봐야 할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코스피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좀 확대할 수 있을지 궁금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님부터 시장 상황 분석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좀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사실 그나마 좀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좀 위안이 됐었던 코스닥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위축된 모습들을 많이 좀 느낄 수가 있었었는데요. 전일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 다우존스가 장중에는 상승세를 좀 유지하다가 후반부 들어가지고 좀 낙폭을 키우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의 좀 마이너스로 또 출발하는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컸었던 흐름들이 좀 작용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의 선물이 지난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환매수가 좀 진행됐었던 부분들이 오늘 장에서는 또 다시 한번 좀 매도가 추리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지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이 좀 발생하는 시점까지 좀 하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그 앵커님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정유주 상인방이 나름대로 또 오늘 그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좀 과대한 어떤 우려감, 그래서 기업 가치 대비 PBR 0.5배수 이하권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어떤 그 흐름들이 저가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코스피 시장 쪽에서 좀 낙폭화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추세를 좀 타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앞으로 실적이 좀 개선세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시황을 얘기할 때 지수를 가지고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종가상으로 1929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요. 지수는 당분간은 또 다시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위로 보면 한 1950포인트, 밑으로는 한 192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가 단기적인 좀 박스권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195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이번에 형성됐었던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확실히 종목인데 앞서서 이제 그 뒤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싼 종목군들이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라던가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가 저로의 이제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뭐 10,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5,000원 와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접근하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목과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 추천 히든카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님과도 시장 상황 분석을 좀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좀 분석해 보셨을까요? 오늘은 관심 종목들이 전부 다 단풍잎처럼 모두 빨갛게 물들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그냥 초반에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고 개인 트레이더 입장에서 매매를 할 때 상당히 수익을 내기 좋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제 조민규 멘토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기보다는 일단 하방 경직으로 멈춰 있는 상태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뭐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매수세가 빠지면서 오후장에는 개인 매수세가 빠졌고 그 자리를 갖다 기관과 외인이 메꾸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내일 금리나 기대감이 벌써 반영이 된 건지 이미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같은 증권주들, 그 다음에 현대산업, 대림산업 같은 건설업종이 좀 상승세가 좀 컸던 걸로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관련주들이 수혜주라는 뉴스가 돌면서 KM,
오공 같은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의 유헬스에서 매입설이 돌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계획을 갖다가 북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코아스, 이화공영이 상승을 했습니다. 선물은 초반부터 외인들은 계속 매수를 했고요. 장중 개인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하는가 싶더니 외인들의 추가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장 막판에는 245 아래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미국장의 연속적인 하락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 실적도 있고요. 내일은 또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내일 이벤트가 끝나면 추세를 보면서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분석과 함께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시장을 한 발 앞서서 먹잇감을 확인해 보고요.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슈 통해서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선정됐을까요?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리 인하 수혜 종목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안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내려갈 경우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에서 매력이 커지는 배당, 증권, 유틸리티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주는 배당 기대감과 더불어 최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맞물린 상태인데요. 여기에 증권주들 또한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증권사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흑자 전환하거나 200에서 300%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일을 하루 앞둔 지금 눈여겨볼 수혜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적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있을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이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만큼 어떤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할까 시장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님과 이 부분부터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추가 금리 인하 부분에 포커스 맞추고 계신가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한다, 동결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대다수의 전문가 분들이 이제 시장을 예측할 때 금리를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환율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을 봤을 때 과연 금리 인하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과연 이제 시장이 어떤 식의 이제 반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요. 그 다음에 금리가 만약에 인하를 됐을 때 상황과 혹은 시장의 예측과는 다르게 동결이 됐을 때의 상황에서 어떤 종목군들 그다음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좀 준비를 해놓고 이제 있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하가 됐을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수혜주들과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의견은요 포커나인 전문가님의 얘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커나인 전문가님 바로 받아주시죠. 지금 이제 지난 2012년 7월 달에 금리를 한번 내렸고요. 그 다음에 2013년 5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또 내리고, 이제 올해 8월 달에 금리를 한번 내렸습니다. 지금 금리 이제 추세를 보면은, 이 기간이 지금 짧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 이 기간은 상당히 길고요.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2.50에서 2.25까지 0.25%를 내린 상태입니다. 앞으로 10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10월이나 11월 두 달 중에 한 달은 반드시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물론 금통위에서 정하겠지만은 일단 저도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오늘 아침, 아까 좀 전에 시장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주가는 벌써 금통위를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내일 결정이 어떻게 나던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 장은 이 하락 추세를 잠시 멈출 수는 있겠지만 상승으로 돌리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말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든 동결하든 지수는 하락 쪽에서 머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기준금리를 갖다가 인하한 후에 주가의 변동을 좀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하를 한 다음에 그 달에는 상승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8월 2.50에서 2.25로 금리를 인하한 후에 주가는 횡보를 하다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리 인하가 예전에는 금리 인하가 증시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증권주나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시장 상황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도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일단은 하락세는 멈춰지겠지만 큰 반등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승 동력이 되어주기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민규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수를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는 크게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건 뭐냐면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화 강세거든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화 약세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그 부분들로 이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수혜주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처럼 금리를 인하했을 때 시장에 어떤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그런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수혜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달러 강세로 인한 어떤 환율의 상승 탄력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환율이 또다시 한번 다시 상승세를 좀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수출 관련주 쪽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최근에 있어서 달러가 강세가 갔던 흐름들하고 또 하나 이제 엔저라고 했었던 것들이 상당히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가지고 어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베노믹스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유동성 공급과 함께 주식시장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초이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비슷한 금리를 통한 어떤 정책들을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이제 환율이 좀 약세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출 관련주 쪽에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좀 단기간에 좀 급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정부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유통 기준금리의 인하를 어떤 그런 방향성보다는 환율을 어느 정도 밴드를 좀 유지시켜 놓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그 다음에 특히나 2분기 때만 하더라도 환율이 1,000원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1,070원, 80원대까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해 놓는 노력들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출주가 올라온다고 한다면 마치 코스피 지수도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과거처럼 어떤 금리를 인하했을 때 단순히 어떤 유동성 공급 때문에 유동성과 관련된 종목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증권, 은행, 건설주, 그래서 트로이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어떤 수혜가 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출 관련주 쪽에 있어서 어떤 모멘텀을 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금리 인하라던가 동결은 우리가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대감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랐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현실화됐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기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기업 가치라던가 어떤 성장성, 그다음에 실적을 보면서 시장에 좀 맞춰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좀 내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된다면 환율 부분과 함께 수출주 부분을 좀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환율 밴드가 올해 3분기 들어서는 거의 한 1,050원 정도 밴드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밑으로는 아마도 떨어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추가적인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어떤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달러 강세 기조에다가 환율의 어떤 상승 흐름을 좀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가져낸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자체가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을 통해 가지고 내수를 부양한다. 이거 가지고서는 사실은 경제를 살리는데 좀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제로 좀 잡아놓고 대략적으로는 좀 크게 본다고 하는 레인지를 좀 크게 봐가지고 한 1,100원대에서 한 1,050원 정도까지만 유지를 시켜놓으면 올해 상반기에 어떤 우려가 있었었던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주의 어떤 실적 악화, 이런 어떤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좀 잠재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코스닥 중에서도 IT들을 사실은 요새 같은 경우에 많이들 기피를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런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코스닥 쪽에서도 IT 관련주들 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쪽에서 좀 괜찮은 종목군들을 좀 선별하는 것도 지금 시장의 어떤 하락세를 이용해가지고 좀 저가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커나인 전문가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수혜받을 수 있는 쪽이 내수 관련해서 증권, 배당, 유틸리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관련 종목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주나 유틸리티나 배당 관련주들이 이제 보이긴 하는데 실제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환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갖다가 지금 기관과 개인이 매도세를 갖다가 이제 방어를 하지만은 매도세가 원체 강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 달에 8일 연속 한 1조 8천억 정도를 갖다가 순매도하고 지금 떠나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갖다가 인하를 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외인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지수가 반등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금리를 인하를 해서 시중에 돈을 푼다는 얘기는 이제 경기를 좀 부양을 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오른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많이 문제가 되는 전세난 아니면 월세난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서 단순하게 주가만 오른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 같고요. 수혜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권주나 배당주나 유틸리티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었지만은 실제 이번에는 그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당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저는 추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 잠시 후에 관련 종목도 가져왔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동결됐을 때는 저희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할까요? 당연히 실망하겠죠. 네.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시장이 과연 주식을 사기가 부담스러운 구간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좀 과감하게 매수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업적인 어떤 기본적 가치상 우리가 이제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가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의 기본적 내재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가 5,000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이 4,000원까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5,000원서부터는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았었는데 오늘 이제 또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제 좀 부담스러운 판단들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중기적으로 1920포인트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그 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자리만 크게 이탈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장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가려진 시장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단기적으로 어떤 외국인들 수급이라던가 어떤 그 대외적인 이슈,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뭐 수출 관련주들 쪽에서 뭐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좀 막혀져 있는 흐름이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움직이지 않고서 내년 정도에 2200 혹은 2300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장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크게 손해보는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멘토님. 지금 선반영, 기준금리 인하 부분을 선반영해서 뭐 증권이나 배당주 쪽으로 이미 좀 접근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 이런 부분들 만약에 동결이 된다면 실망 매물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네.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뭐 그 동결을 했을 경우에 반대적으로 기대감 가지고 올랐는데 그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관련주들 중에서도 배당이라던가 혹은 뭐 증권주 중에서도 만약에 지수가 다시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또 이어진다고 한다면 증권주도 그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방송에서 설명드렸지만 국내 쪽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안 좋아지는 흐름들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국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어떤 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단기적인 또 그 하락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좀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은 올라갈 때 쫓아가가지고 사가지고는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질 때, 그러니까 하락이 보여지거나 혹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겁먹지 말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인드를 좀 그렇게 갖고 가셔야지 올랐으니까 이제 더 가겠구나 하고서 쫓아가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포커나인 전문가님은 이 부분 동의하실까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실망명을 나와가지고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을 좀 붙잡아 놓는 그러한 계기가 돼서 뭐 크게 상승보다는 좀 이렇게 횡보를 하는 장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출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52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주가로는 한 1970 정도가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방송이 나간 후부터 잔인할 정도로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도 오히려 개인들을 포함을 해서 시장이 저점이다 생각을 했을 때 또 한 번의 고통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우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격 매수를 해서 먹는 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그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고요. 저점 매수를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두 분 전략은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조민규 멘토님이 또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어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두 분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1930포인트, 20포인트 초반에 있는데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의 우리나라 지수는 과연 얼마 정도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안 하세요? 혹시 앵커님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희망적인 거라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3,000, 4,000까지 막 팍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시장이 앞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리를 보면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1900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1900포인트 지금의 수준이 지난 과거에 있어서의 한 1700포인트 정도 수준과 거의 맞먹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1700포인트, 그 다음에 1500포인트, 뭐 예전에 2008년도 하반기 때 900포인트가 깨지고 했었던 시절들이 있었었는데 종목을 보면 지금 뭐 많이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1300포인트, 1200포인트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근데 그 종목군들이 최소 지금 구간에서 절반 정도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수는 다시 2200, 23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구간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어떤 그 뭐 내년 정도 지수가 어떻게 된다, 뭐 내후년 정도가 어떻게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좋아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정도 수준이면 주식을 살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일 있을 금통의 결정이 저희 증권에 좀 뭔가 희망의 불꽃을 좀 피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 배틀의 주제였죠.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 인하 수혜주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까였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님께서는 투매 이후 반등으로 바닥 확인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포커나인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기준금리가 이미 선 반영됐다라는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의 포트입니다. 유닛 테스트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장 0.11% 상승 마감하며 현재 43.5%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도 수익률 1위에 랭크되실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포커나인 전문가님 포트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유비벨록스 한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2.35% 상승 마감하며 7%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이건웅 멘토의 신원이 16.9%로 2위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최명선 멘토의 제일바이오가 15.1%를, 4위는 나이스헌터 전문가의 중앙백신이 12.6%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에는 박종영 멘토의 캠시스가 편입과 동시에 7.4%의 수익률 보이며 새롭게 순위권에 등극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43.5%의 높은 수익률 이어가고 있네요. 자, 이제 조민규 멘토님 하면 1위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민규 멘토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40.7% 기록하고 있고요. 2위에는 최명성 전문가가 14.5%, 3위는 이건웅 멘토가 14%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서서 포트에 담긴 종목들 수익률 확인해 봤는데요. AS 하는 시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조민규 멘토님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이리저리 랭크에 돼 계신데 시즌1의 영광을 그대로 좀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개편이 한 2주만 늦었으면은 유닛 테스트가 한 120% 수익률을 좀 보여드릴 수 있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재편입했었던 가격이 진짜 3,000원권에 이제 편입을 하다 보니까 아직 40% 정도밖에 수익률을 못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을 이제 오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닛 테스트를 제가 언제부터 얼마큼 강조했는지 좀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구간하고 앞으로 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3월 달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부터 상당히 좀 좋게 보셔도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가 2,000원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4,000원대를 좀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다시 매수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은 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방송을 보시고 만약 혹시 사셔가지고 보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어떤 시장이 상당히 좀 약했지만 이틀 연속 계속해가지고 좀 그 가격권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략 한 4,000원 정도만 지켜놓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월봉을 한번 볼 텐데요. 월봉으로 보면 뭐 특별하게 올라온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이었었던 2012년도의 고점 라인이죠. 그래서 3,300원, 3,600원대를 이제 돌파한 이후에 새로운 시세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두 달째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그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한 5,200원 정도 수준이면 기업 가치상 한 1,000억 정도 되니까 내년도에 어떤 실적을 반환을 했을 때는 한 1,000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까지는 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FA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약해를 보였었지만 뭐 여전히 뭐 매력적인 가격권에서 좀 위치를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좀 약한 흐름 때문에 이제 주가는 약간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차트를 보시면 특별하게 그렇게
그 공포스러운 어떤 급락이 발생하는 흐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요 정도 구간권에서 좀 머물러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44,000원대로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흐름으로 좀 전개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어떤 최근 들어서 어떤 코스닥 시장이 좀 약세를 띠다 보니까 어저께 좀 이렇게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발생을 했었고 계속해가지고 그 자리를 좀 지켜놓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향후 그다음에 3분기 실적 그다음에 내년에 어떤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뭐 매수하셔도 매수 접근하셔도 충분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님과도 종목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벨록스가 지금 한 종목이 남았는데, 일단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저항 지점에서 상당히 잘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 급등한 거래량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유비벨록스도 이번 코스닥 하락장에 좀 잘 버틴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 빠진 종목. 네네, 코콤도 말씀해 주시죠. 코콤 같은 경우는 뭐 테마주로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락 그 패턴 중에 코스닥 쪽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제 주로 그 테마주들이 많이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하락에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밴드 4,7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최저점 4,500원 사이만 견딘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쨌든 손절이 됐으니까 그 손절에 대한 거는 네,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새로운 종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포트에 담긴 종목 AS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인데요. 유니 테스트처럼 좀 상승할 수 있는 효자 종목 두 분이 갖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민규 멘토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넷패스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3분기 흑자 전환했고요. 시스템 반도체 확대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랜드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이어서 살펴보죠. 자, 강원랜드는요, 전통적인 고배당 종목인 부분도 있고요. 하반기 실적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장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저희가 화면 통해서 먼저 선공개를 해봤는데요. 자, 어떤 투자 매력 포인트가 있을지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종목도 유니 테스트처럼 좀 갈 수 있을까요? 예,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했던 그 코스닥 쪽에서도 특히나 이제 IT 관련 부품이라던가 이런 공정과 관련된 기업들을 상당히 좀 기피하는 모습들이죠. 특히나 이제 삼성과 관련된 부품주라던가 어떤 그 매출을 발생시키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이 큰 폭의 어떤 하락세를 좀 보인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바닥에 있는 주식들 좀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이제 넷패스를 준비한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 테스트하고 거의 동일한 어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니 테스트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았다가 이제 올해 좀 드라마틱한 어떤 그 실적 개선을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3분기 그다음에 내년까지 이어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또 하나는 유니테스트도 제가 그 기업 탐방 한 8번 정도 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넷패스 같은 경우는 제가 2008년서 이후부터 한 10번 이상 상당히 좀 자주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속속들이 좀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 보시면서 넷패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패스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좀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화학과 관련된 IT 케미칼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WLP 그다음에 드라이버 IC 범핑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도까지는 실적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리고 상반기까지도 상당히 좀 둔화되는 어떤 그 원동력
충격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우놀이가 다시 백조로 환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왜 지금 이쪽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냐면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아이폰 6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이제 아이폰 6 플러스겠죠. 그래서, 지금 과거 같은 경우에 그 삼성과 애플의 어떤 특허 분쟁 때문에 삼성이 만들었었던, 시스템 반도체가 애플사 쪽에 납품이 안 됐었죠. 근데 이제 다시, 삼성이 애플 쪽에다 공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를 보면, 아이폰은 상당히 좀 잘 팔릴 걸로, 잘 팔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잘 팔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월 말에 출시가 되는데, 아마도 또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보시면 삼성과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하는 미국계 회사가 이제 그 협력을 맺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삼성이 하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그 메모리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D램 사업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시장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역할들을 했었는데 삼성이 이제는 이런 쪽과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떤 투자가 확대될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평택에다가 17조를 들어가지고 이제 반도체 라인을 또 증설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LSI 시스템 반도체 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네페스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업 영역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해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과연 뭔데 얘네들이 좀 좋아질 것이냐, 네페스가 좀 수혜가 될 것이냐라는 화면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뉴스나 어떤 방송들을 보시면 저렇게 동그란 원판이 있는 화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주복 같이 이렇게 하얀 마스크를 쓰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진공된 어떤 그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저 웨이퍼를 만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옆에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보는 그 네모나게 생긴 그 반도체는 기존의 어떤 방식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지만 위에 쪽에 그러니까 그 네페스가 하고 있는 WFP라고 하는 거는 웨이퍼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패키징, 그러니까 하나의 반도체 형태로서 만드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그 메모리 사업부는 삼성에서 워낙에 잘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 주기 워낙에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 6부터 그다음에 차세대 쪽으로는 삼성에서 자체적인 어떤 그 시스템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핸드폰 구동을 할 수 있는 AP를 그 가동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의 마진율이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AP를 탑재한 그 갤럭시 시리즈를 또 추가적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한다면 네페스의 어떤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좋아질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주가의 흐름은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보다 상당히 싼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서부터 올해 2분기까지 상당히 좀 실적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실적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삼성과 관련된 혹은 핸드폰 부품 이런 회사들에 대한 실적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근데 네페스는 이런 어떤 우려감을 탈피하기 위해서 실적 발표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소폭이지만 흑자로 전환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매수 접근하셔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1에서 유닛 테스트가 효자 종목이었다면 이번 시즌 2에서는 네페스가 그 영광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수익을 통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포커나인 전문가님의 종목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강원랜드 갖고 오셨어요. 예, 강원랜드는 강원도 정선에 이제 폐광을 개발한 내국인 카지노로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죠. 지금 그 내국인 카지노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아시아 최고 4계절 종합 리조트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지노, 호텔, 콘도, 스키장, 골프 2016년에는 워터월드까지 그 물놀이 시설이죠. 물놀이 시설까지 지금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사업 분야를 잠깐 보시면 뭐 보시는 것처럼 카지노, 호텔, 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모든 수익은 카지노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가 좀 안 좋죠. 인식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강원랜드 쪽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수익은 카지노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 나머지 그 4계절 종합 리조트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년 꾸준하게 연 3,500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고
한 1,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의 순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하반기죠. 올 하반기에는 지금 매출액이 약 10% 정도, 영업이익은 한 61%, 순이익은 한 58%를 갖다가 확대할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영업장 카지노 테이블을 갖다가 112개에서 180개로 확대를 했는데, 그게 지금 한 반 정도뿐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 카지노가 180대가 다 돌아가게 된다면, 영업장 수익이 상당히 높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즌이 이제 겨울 시즌이죠. 겨울 시즌이면 하이원 스키장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스키를 타러 많이 패키지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도 하시고 호텔 콘도에서 묵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네, 강원랜드 추천 포인트 한 4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민규 멘토님께서는 강원랜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근데 사실 앞서서 해주신 얘기들이 사실 다 추측이기는 해요. 어떠한 결과치는 아니거든요. 일단 강원랜드는 전통적으로 내수에 관련된 카지노, 그다음에 고배당주,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죠. 이제 제가 앞서서 오늘 방송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가 하방으로 갔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점을 찍고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주 안 좋아지는 흐름들은 조금 탈피하는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랜드 같으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민감주라던가 이런 쪽으로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어떤 배당 관련주,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에 있는 종목군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 추천이라는 거를 이제 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해봤는데, 테마주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저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테마주를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이 좀 빠르다 보니까 급등락을 많이 해서 컷되고 그러는 걸 보고, 아무래도 연말까지 꾸준히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 한 2달 정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박스권만 돌파를 한다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 때문에 이제 연말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배당을 노리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 한때 넘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배당 관련해가지고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최근 들어서 배당 하니까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정한 배당은요, 주가가 쌀 때 가장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도 배당 수익률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시가 배당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가장 좋은 건 이제 액면가 가까이 오는 종목들이 가장 좋겠죠. 근데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좀 긴 관점으로 사신다고 한다면, 회사가 좋아지고 배당도 늘리면 그 배당 수익률이 어떤 지수 상승, 그 다음에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한 2, 3년 정도의 어떤 매수를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1년치 배당 수익률이 30%가 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배당의 어떤 투자 적기로 봤을 때에도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의 어떤 조정, 어떤 단기적인 급락은 상당히 좀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 포커나인 전문가님께서는 조민규 멘토님이 갖고 오신 네페스에 관해서 우려되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네페스는 저도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던데요. 한 10,000원대부터 여기가 저점이겠지 들어갔다가 깨지고, 한 8,000원대 한 번 더 들어갔다 깨지고, 한 6,000원대도 한 번 보는데, 이 네페스라는 종목은 지금 일단 실적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 됐다고 그랬지만 조금 단기적인, 제가 보니까 작년도 같은 분기에 마이너스 54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8억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고 또 다시 하방으로, 그러니까 횡보를 하다가 또 떨어지진 않을까, 저는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예,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10,000원대가 뭐 이탈을 하고, 뭐 8,000원대가 깨지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흐름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유가 없이 하락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어떤 숫자만 가진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원래는 2분기 때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뻔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재고 조정하면서 핸드폰 관련주들의 단기적인 실적 악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1분기로 종료되기로 했었던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매각과 관련된 이제 실적 부진이 2분기까지 좀 지연됐던 게 있습니다. 2분기 때는 이제 그게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적을 까먹을 만한 어떤 악재는 이제 소멸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넷패스트 회사 측에서도 실적 발표를 먼저 한 이후는 우리 실적이 시장에서 어떤 우려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걸 먼저 선제적으로 좀 보여줬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드라마틱한, 아까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다는 건 상당히 큰 반전이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차트 보시면서 매매 가격과 전략 한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00원대가 깨지고 8,000원대가 깨진 데부터 상당히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 5,000원대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좀 저점을 좀 확인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여기 요때 이제 하락을 했었던 건 이제 수급이 꼬이면서 어떤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손절 물량이 좀 출했던 부분들하고 개인 투자자의 어떤 신용 물량이 로스컷 당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물량들을 지금 소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한 7,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한 5,9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전 저점이었던 5,00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원랜드도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랜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이 34,650원인데 매수가는 34,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원래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33,300원 정도가 되겠지만은 조금 여유를 둬서 32,500원 정도를 갖다가 손절가로 잡고 목표가는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전제하에로 39,000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네,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넷패스 갖고 오셨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확대와 관련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는 5,900원,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님입니다. 오늘 강원랜드 갖고 오셨는데요. 전통적인 고배당 종목이기도 하고요. 하반기 실적 긍정적인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랜드 매수가는 34,000원,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32,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인사드리기 전에요. 내일 밤 8시 공개 방송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조민규 멘토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